일단은 강연자인 저는 88년생, 83년생이고 자유기고가로서 현재 지금은 이제 지난번과는 다르게 신동아, 서울중앙일보, 서울신문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뭐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번역했고 이게 제일 제가 한 책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린 책이고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뭐 이런 책도 있고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그리고 치버는 다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있고 주요 분야는 혈압과 정치 담론 등등을 다루는 게 제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다시 아까 제목을 다시 볼게요. 청년 보수 육성을 위한 과제와 대안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제가 이제 해달라는 걸 받은 거고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보수와 청년의 관계를 얘기를 하다가 그 여기서 지금 여기서 제한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뭐랄까 이렇게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나갔는데 일단은 요즘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요새 이제 막 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기타 등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권정민이라는 서울 교대 교수님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극우 유튜브에 빠졌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내 아들을 어떻게 구출했나 이런 그 페이스북 글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시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창비해서 책도 냈습니다. 창비해서 낸 책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흥행하지 못했어요. 그 김어준 방송에 한 번인가 나왔나? 아무튼 뭐 뭔가 이게 되게 자기 아들을 이게 욕하면서 20대 청년을 이렇게 막 보수화됐다고 비난하면서 그거를 이제 소재 삼아서 뭔가 이렇게 청년을 막 비난하는 게 요새 분위기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무비판적인 소리가 횡행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386은 청년을 극우로 제가 생각할 때는 매도하고 있을까? 뭐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이 세대가 이제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정치적인 패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됐어요. 여태까지 인생이. 근데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386 세대가 자식 세대한테 인생 최초의 패배를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약간 농담 같지만 진실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보수가 청년을 끌어안고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결론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요새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일단은 굉장히 좀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주의란 뭐냐 이건데 보수주의가 이제 여러분들은 되게 약간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수주의 하면은 에드먼드 버크 딱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근데 그게 맞죠. 보수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영국의 아일랜드 출신의 정치가였던 에드먼드 버크가 이제 만든 건데 그 버크가 프랑스 혁명에 대한 관한 성찰이라는 책을 쓴 게 이제 보수주의의 어떤 건 시초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정치 사상으로서의 보수주의는 이 책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 제목 그대로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왜 생각해야 되냐? 프랑스 혁명이 딱 터지니까 영국에도 이제 급진적인 개혁을 원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프랑스가 이제 영국보다 국력이 좀 앞섰기 때문에 프랑스가 나름 선진국이어서 선진국인 프랑스를 보고 막 동경하던 심지어 프랑스 혁명까지도 보면서 막 야 하고 좋아하던 친불파 영국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을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저렇게 아주 근본적이고 급진적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서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가령 프랑스 혁명 때 만들어진 도량령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1m라는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지구의 자오선의 길이를 뭐 400만 분의 1인가 600만 분의 1인가로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 1리터. 1리터가 뭐냐? 그 길이 1m를 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의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담으면 그건 1톤이지. 예, 그 1톤의 1000분의 1이 1리터고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고 정교한 어떤 그런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냥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프랑스 혁명을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배후의 이념인 계몽주의자들이 막 뿌렸잖아요. 근데 프랑스 혁명의 영향에서 직접적으로 쓸려가지 않았던 영국 그리고 그 영국에서 건너가서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 미국 도량령을 못 씁니까? 야드인치법을 쓰죠. 근데 야드인치법이 뭐예요? 인치가 요만큼 뭐 이렇게 사람 손의 어떤 그 길이 때문에 인치가 요만큼이 됐고 그 야드는 뭐였더라? 그리고 막 1피트 그러면은 발의 길이가 1피트 발 하나니까 1피트다. 1파운드가 뭐냐? 빵 한 덩어리의 무게가 1파운드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류 역사상 모든 도량형은 그 도량형을 만든 사람들의 몸이라든가 도량형을 만든 사람들이 즐겨 쓰던 무슨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의 도량형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잣대가 짠 하고 등장했어요. 갑자기 이게 도량형 얘기를 길게 하냐.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라는 이념 자체의 작동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톱다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하고 지적인 사람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이렇게 프랑스 혁명 같이 이성적인 룰을 세상에 적용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막 생기죠. 근데 버크가 답을 하는 겁니다. 야, 그거는 우리 영국인들이 살아왔고 사랑하고 스스로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과 맞지 않으며 영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계몽된 시대에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화되지 않은 감정의 소유자라고 대담하게 고백한다. 우리의 옛 편견을 모두 버리는 대신에 상당한 정도로 소중히 여기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편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중히 한다고 고백한다. 여기 제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굵은 글씨로 강조를 해놨는데 편견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긴다. 대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편견 없는 세상, 이성적으로 만들어진 세상, 모두가 이성에 의한 세계의 그러니까 세상을 이성을 중심으로 굴려야 된다는 게 프랑스 혁명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싫다. 오히려 이성과는 정반대에 있는 감성도 아니고 편견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해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왜냐하면부터 다시 읽어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이 지닌 양은 적어 그들이 여러 국민과 여러 시대가 축적한 종합은행과 자본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변적 인물 다수는 일반적 편견을 퇴출시키는 대신 그 속에 가득한 잠재적 지혜를 발견하는 데서 자신들의 현명함을 발휘한다. 만약 그들이 찾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 편견이라는 코트를 버려 알몸의 이성만을 남겨놓는 대신 이성이 포함된 대로 편견을 지속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성주의에 대한 그리고 그 이성에 입각한 어떤 사회의 톱다운 방식의 개혁안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반박이에요. 쭉 건너가서
정당한 편견을 통해 의무는 본성의 일부가 된다. 그러니까 영국인으로서 살아왔던 그것이, 그러니까 영국인이 영국인으로서 살아왔던 맥락이 있으니까 설령 프랑스에서 더 발전되고 우리가 볼 때 더 좋아 보이는 무언가가 있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맞게 가져와야 된다라는 게 보수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보수주의 하면 막 떠올리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뭐 여러분들 이제 이런저런 짤방 많이 보셨을 텐데 무슨 백인 남자 할배나 아저씨, 뭐 유명 인사, 뭐 링컨,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막 사진 붙여놓고 거기 밑에다가 뭐 아침에 뭐 사과를 먹으면 뭐 이렇게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종류의 명언들을 붙여놓고 그런 걸로 보수주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보수주의라는 게 어떤 그런 우리의 삶과 무관한 주로 서양에서 온 어떤 권위로 설명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저도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보수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인들에게 선진국이었던 프랑스에서 벌어진 급진적인 혁명이 맞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대신 우리 영국인으로서 살아온 맥락이 있으니까 그 맥락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보수주의를 생각할 때는 이 땅의 여기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우리가 자연스럽게 원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인정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목에 제가 써놓은 게 그겁니다. 영국식 보수주의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영국에서 만들어진 특유한 이념들이 우리의 보수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전제할 수는 없어요. 모든 보수주의는 다 그 나라의 맥락,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상황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칼럼을 쓰는 사람이니까 외국의 사례를 많이 거론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 영국, 일본의 예를 무조건 따라가자, 뭐 이렇게 말하는 거를 보수주의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는 거죠, 확실히.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사진을 붙인 이유는 여기 위에 있는 요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일하며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박정희 시대 이후에 한국인은 굉장히 저 분위기에 익숙하죠. 우리는 뭔가 빨리 해내고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만드는 과정조차 굉장히 투쟁적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버크가 얘기했던 우리의 이성을 끌어안고 있는 우리의 그 외투 같은 편견, 몸에 잘 맞는 코트 같은 편견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한국인의 정신은 빨리빨리 정신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새 이제 다들 해외여행도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공항 검색대에서 한국인 뒤에 있어야 빨리 지나간다. 왜냐? 외국인들은 막 그 코앞에 와가지고 막 그 주머니에 뭐가 있었더라, 뭐 이 가방에 넣으면 안 되는 게 있네 없네 막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못 참잖아요. 우리는 모든 거를 딱 준비해서 착 돌아가게 하죠. 심지어 그거를 누가 강제하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편하려면 남도 편해야 되는데 그 편하다는 게 빨리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게 최대한 노력을 한다. 그리고 뭐 이제는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의 행정 시스템 느림이 없죠. 뭐 느림의 미학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국의 느림의 미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 막 택배도 하루 걸러 오는 이틀 걸 처음에 택배가 도입됐을 때 막 이틀 걸려 사흘 걸려 왔는데 그것도 느리다고 당일 만에 배송되는 게 지금은 거의 일반화됐고, 심지어는 아침에 시켜서 저녁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이 속도와 효율을 사랑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얼마 되진 않은 거거든요. 수천 년간 우리가 농경사회였으니까. 근데 박정희, 박정희와 산업화와 함께 속도지향의 한국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글은 이렇게 써놨지만 그 예전에 그 누구냐 이자벨라 버드비숍이라든가 몇몇 그 개화기 때 와서 조선을 관찰했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조선인들이 조선에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하고 막 게으르게 둥둥거리고 늘어져 있는데 만주로 가면은 일을 되게 열심히 한다. 이게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왜 만주에만 가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 사실 비결은 만주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게 아니라 조선이 그 당시 이제 구한말 조선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보람이 느껴지지 않는 보람을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구조가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참지 못, 그 속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땐 다들 늘어져 있었지만 만주에 가면은 일하는 만큼 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이 만주에 가가지고 만주를 그렇게 개척을 열심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의 어떤 그런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본성 속에 근면하게 효율적으로 빡세게 일을 한다는 게 자리 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러한 풍토를 가진 우리가 보수주의를 생각할 때 한국식 보수주의란 빨리빨리 보수주의,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빨리빨리 보수주의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주의를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수주의 그러면은 뭘 생각하세요? 막 뭐 절차와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굉장히 존중하고 고수하고 이제 요새는 아예 새가 둘 다 못해 없어지다시피 했지만 유림 막 이렇게 막 뭐 한복 입고 갓 쓰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심지어 보수 진영 스스로도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스스로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원래 이런 인간들이야. 라고 인식하는 모습은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냥 후딱후딱 해치우는 겁니다. 왜? 원래 그래요. 그거는 그 이상을 설명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원래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굉장히 평등주의가 강하죠. 야, 그거 너도 있는 거 왜 나는 안 주냐? 난 못하냐?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경험이 다들 많아지다 보니까 알고 있지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어디에 많냐? 우리가 그렇게들 동경해왔던 서유럽,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는 평등주의가 그렇게, 그러니까 평등한 사람들끼리는 평등주의가 강하지만 사회에 귀족이 있거나 사회에 엄청난 부자가 있거나 해가지고 나랑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체념하지 않거든요. 체념해버립니다. 받아들이고. 근데 한국인들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니 네가 하는 걸 내가 왜 못해 하는 소리들을 하죠. 그게 물론 나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보수주의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보수주의는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젊은 보수주의가 된다. 왜? 빨리 하는 거,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것, 모두 공평하길 바라는 거, 이런 것 등등은 모두 사실상 청년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겁니다. 왜 지금 한국을 보니까 2030이 보수고 4050이 진보 내지는 진보라는 행세를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에요. 보수 정치의 비조라고 불리는 박정희가 산업화의 기술이었는데 문제는 산업화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이 바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거든요. 이게 마치 서양에서 프랑스 혁명이 벌어졌을 때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이 누굽니까? 결국 부르주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가들. 그러니까 대토지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오는 그 장원에서 나오는 지주의 뭐 돈, 뭐 이런 게 중요한,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상업을 하고 공업을 하고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의 주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좀 기본적인 성향이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사회의 근간에 깔려 있어요. 물론 이제 세상이 막 이렇게 진행되면서 부르주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었고, 이제는 나중에는 공산주의라는 게 나와가지고 공산주의가 우리가 더 진보적이다, 부르주아는 보수다 이렇게 나오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부르주아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진보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계급사회를 타파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박정희의 산업화가, 그것은 박정희는 보수 정치의 거두, 비조 등등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산업화 그 자체의 성향은 속도감 있게 일하고 성과를 내고 일하는 만큼 벌어가고 등등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농업사회의 무언가를 다 깨뜨리는 굉장히 진보적인 메타였던 거죠. 반대로 한국에서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의 정치 성향은 토대를 놓고 보면 보수입니다. 왜냐? 그 처음에 한민당? 그러니까 이제 인천 김성수가 만든 정당이 뿌리라고 한다면 뿌리인데, 그들이 농촌에 기반을 둔 대지주의 정치 세력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이분들이 딱히 자신들의 의제가, 물론 뭐 의제가 없지 않았지만, 박정희가 뭘 한다고 하면 비판하고 반대하는 게 행동 원칙의 넘버 원이었죠. 그 경부고속도로도 반대하고 뭐 이것도 반대하고 저것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와 보수가 각자의 이제 그 세력에 붙어 있는 이름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성향은 좀 약간 반대였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30년대생이니까 그렇다 치고 20년대생이니까 이제 그 지지층은 대체로 베이비 부머들이죠. 50년대생들. 베이비 부머들보다 어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 어린 사람들이 진보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성향을 놓고 보면 산업화가 진보고 농업에 머물러 있자, 내지는 국가를 재농업화하자, 탈산업화하자, 이런 세계관은 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근간이 된 산업의 속성상.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 현황도 이 구도가 연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보수화되었다는 말은 그래서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겁니다. 청년은 보수화되지 않았고요. 다만 386이 퇴보화됐다. 뭐냐? 386 세대가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정의를 설명드리면, 386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적 패배를 겪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노무현 때도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노무현 본인이 그 정치 세력을 부활시켜 버렸죠.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부활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386 세대가 국가나 시스템을 스스로 만드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거기서 혜택을 입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전에는 대학 정원이 적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면 어쨌건 기본적으로 엘리트 취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어떤 그 엘리트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학생이 우르르 늘어나니까 그런 종류의 마인드,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대학생이라는 딱지를 달고 사회 지도층격으로 올라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개발 지역 출신이 많았어요. 산업화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서적인 반감이 또 고스란히 있는 사람들. 하지만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린다. 에 대한 이해력 감수성도 없으면서 예,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태생적 성향은 반산업화의 농촌적이고 뭐 그래요. 보수적인, 그게 사실은 이 해외나든가 전 세계적으로 보수 정치를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태생적으로는 보수에 가까운데
그냥 이 사람들의 인생과 상황이 그들을 진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반면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시대에 태어나고 자랐죠. 그리고 모두가 대학에 지금 대학 진학률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대학에 가기 때문에 학벌이 의미가 없거나 학벌의 의미가 매우 작습니다. 지금은 옛날이면은 뭐 서울대, 영호대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사실 어깨에 계속 힘이 들어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사실 별 소용 없어요. 또 97년 IMF 이후에 태어나고 성장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푸근함,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런 게 있었죠. 막 이렇게 옆집 아줌마가 밥 챙겨주고 뒷집 아저씨랑 이렇게 뭐, 예, 뭐 그렇게 비록 이사 와가지고 만들어진 곳이지만 사람들이 이촌향도에서 도시에 살면서도 시골스러운 어떤 그런 정취를 간직하고 있었던, 그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새 젊은이들 좀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집단 행위를 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지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항의를 하고 상황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이런 생각을,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는 진보적인데 상황이 이들을 보수로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어떻게 청년을 보수로 끌어안을 것인가, 이게 오늘 주제잖아요. 근데 이 지금 제가 옆에 붙여놓은 그림을 보시면 공정이라는 게 똑같이 가운데에 있죠. 예, 이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예요. 이게 진보 청년의 언어망과 보수 청년의 언어망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떤 공정함이다. 왜냐? 다들 그 연령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태어난 시점과 태어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진보적인 때, 어쩐 면서는 저보다 진보적일 거예요. 20대, 30대가. 제가 지금 40대 초지만. 근데 상황이, 시대가 진보를 참칭하는 사람들이 세를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상황적으로는 보수가 돼 있다. 심지어 여러분들 여기 계신 청중분들이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젠더 갈등이 심각하고 이대남들이 뭐 이렇게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있다 이렇다고 해서 그들이, 절 포함해서 그들의 윗세대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어떤 그런 성적 역할 구분이나 이런 거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민주당에서 이제 성추문 많이 터지죠. 걸핏하면 터지는데 뭐 박원순은 뭐 죽고 뭐 난리가 났죠. 안희정은 감옥 가고 난리가 났죠. 그런 거를 지금 청년층들이 굉장히 열심히 비난해요. 조롱하고. 왜냐? 민주당이어서 욕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많이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수 그 중장년분들이 그런 착각을 하시면서 얘네들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봐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몇 봤는데, 아니고요. 그냥 지금의 이대남이, 지금의 가장 보수적인 이대남이 옛날에 가장 진보적인 4대남, 5대남, 똥팔육들보다 성 문제, 남녀 평등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냥 시대의 상식이 달라요. 시대의 상식이 다른데 다만 이들이 386 세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점을 더 열심히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 청년이라는 게 모든 청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특정 교회나 교파에서 동원되어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교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체화돼 있을 테니까, 그런 교회가 요구하는 가치관이 체화돼 있을 테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보수가 이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돌아오면 사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청년들에게, 청년이 청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청년을 청년답게 만든다는 얘기가 뭐냐. 한국 보수에 대해서 아까부터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죠.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영국 보수가 기본적으로 반산업화 세력이에요.
아까 그 에드먼드 버크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 싫다. 상공업 계층이 주류가 되어서 부르주아들이 그 해가지고 만든 계몽주의가 싫다. 이게 영국 보수주의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영국 보수는 그 뿌리부터 지금까지도 반산업화 세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귀족이 많습니다. 토리당, 지금의 보수당에 귀족이 많아요. 미국 보수가 뭡니까? 미국 보수가 뭐 여러 가지 맥락, 그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는데 지금의 미국 보수 하면은 핵심은 반세계화죠. 애석하지만 그렇죠. 트럼프의 공화당이 반세계화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보수는 좀 역사적 맥락이 좀 더 다른데 미국한테 핵을 맞고 나라가 아예 망한 다음에 이제 일당 체제를 구축했죠. 자민당 중심으로 그 공산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을 다 흡수해버렸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 전국 시대에 막 전쟁을 하고 있던 지역의 뭐라고 해야 돼?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뭐 밑줄 같은 걸 그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의 보수는 되는구나.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뭐냐? 우리는 수출공업 국가잖아요. 영국 보수는 반산업화인데 우리는 수출공업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보수를 하려면 영국 보수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보수가 되게 지역주의 보수죠. 그 각 계파 싸움이나 또 결국에는 어떤 지역을 대표하냐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중앙집권 국가예요. 우리는 고려시대 때 삼국 통일을 한 다음부터는 계속 중앙집권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전통을 파괴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전통을 중시하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별로 안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오늘 말하자는 포인트는 이 보수 정체성이 청년들이 원하는 바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왜냐? 젊은이들 입장에서 볼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세계로 나아가고 그 뭐 좀 이상한 시시껄렁한 뭐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뭐 이런 규칙 같은 거는 웃기거든요. 무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2030 세대가 상대적으로 보수정당 지지가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그냥 무응답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박정희 시대, 박정희의 어떤 그런 업적을 놓고 봤을 때 그 안에 묻혀 있는 굉장히 많은 진보성이 있는데 그걸 되찾아서 오늘날에 맞게 잘 부활시킬 때 그럴 때 박정희의 보수 정당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